네, 안녕하십니까. 부전자전TV의 신성민. 김태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올해 2023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이렇게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올 한 해 부동산 전망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이 재테크의 방향 자체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23년도는 부동산이 대세 하락기다. 그리고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올 한 해를 전망하고 있나요? 네, 아마 2023년도는 조금 더 부동산의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수 심리가 아직까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 절벽은 좀 더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또 고금리에 의해서 임대가가 또 하락하고 있던 게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를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부동산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지금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하락하고, 예,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이라든가 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네, 예, 그로 그렇죠. 인해서 이제 가격이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 절벽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거래 절벽 자체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마 거래 절벽은 올해까지는 계속 유지될 것 같고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반등의 시점이 보이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일단 올해까지는 조정기를 좀 겪을 것 같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보합세 위주로 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거래 절벽이라든가 집값 하락세는 계속해서 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집값이 하락한다기보다는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집값은 하락하긴 했는데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호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세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실거래가가 보면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나온 가격이 지금 그냥 부동산 시세로 음. 형성되어 있는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급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실거래가만 판단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이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되는 이상은 거래 절벽은 계속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에서도 그 지금 현재 금리를 네, 한 번은 더 올리고 이제는 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어찌됐든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다면은 그 시점이 아마도 이런 부동산 시장에 반등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올해 말까지 이런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고 부동산 하락기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금리가 아마도 지금 한 번 정도 더 상승하고 네. 다시 조정받는다고 하니까 올해 상반기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문가들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아마 2023년도는 부동산 조정은 조금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부동산에 우리가 손을 놔야 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2023년도에 부동산의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고금리, 그로 인해서 거래 절벽, 이 부분이 상반기나 하반기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거지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고금리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금리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이런 조정기를 거쳐서 안정화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거질 문제는 공급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공급의 그렇죠.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우리 김 대표님은 이 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아마 지금 그런 정부에서도 또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급에 대한 뭐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서울에서 새로운 뭐 개발 사업이 모아타운이라든지 음, 뭐 또 그전에 나왔던 신속통합이라든지 공공재개발, 뭐 공공주도 개발, 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선정이 되는 이유도
이런 공급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또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마 모색하는 게 공급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의 키워드라고 하면 공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급, 네, 고금리가 아니고. 네, 공급. 그러면 이 공급 자체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아타운, 뭐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공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뭐 고금리로 인해서 뭐 아니면 뭐 임대가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부동산이 이제 하락기에 있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거래 절벽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이 또 활기를 띨 때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그러면은 시점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공급의 문제점은 또다시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의미로 아마 많은 개발 계획들, 개발 구역들을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이 또 한 번 이제 폭등하는 시절이 온다. 그렇죠. 폭등하는 시절, 저는 개인적으로 폭등하는 시절은 안 올 것 같아요. 뭐 과거처럼 네. 지금 저희가 이제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정말 가격이 폭등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 2017년부터 20년, 21년까지 그런 폭등하는 시기는 안 올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꾸준하게 모아타운이 됐든 신속통합,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가격이 완만하게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우리 그렇죠. 그게 이 공급이란 부분이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으면 또 폭등이란 부분이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급을 또 입지가 좋은 자리, 특히 우리가 공급이라고 하면 신도시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택지개발지구 수도권 내에.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물량, 필요에 대한 공급 물량이 선순환 되지 못하는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선순환이 가능한 공급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결국은 폭등을 방지하는 또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란 부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급이란 부분이 이제 화두가 되는데 올 한해는 어찌됐든 고금리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고 이제 공급에 대해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은 우리 김 대표님 말이면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저에 의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은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그렇잖아요. 모아타운, 그다음에 신속통합, 뭐 공공재개발 계속 지정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시점 자체는 최소한 공급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좀 보이는 현상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일반 우리 개발 사업들은 속도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속도가 늦다는 이런 단점을 좀 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시점에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개발 사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김 대표님 말을 따라보면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통합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모아타운도 64개 구역이 네,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속통합도 굉장히 1차, 2차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고 네, 또 앞으로 또 신속통합 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은 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선정을 할 예. 예정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급된 모아타운 아니 이제 지정된 모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신속통합, 공공재개발까지 합하면은 물량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나요?
일단 지금 이제 선정된 지역들이 추진 단계에서 빠른 부분들과 또 속도감들을 맞춰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거 뉴타운이라는 사업을 봤을 때, 뉴타운 사업이 공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수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뉴타운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선순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동시일괄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뉴타운이 완성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또한 뭐 모아타운 신소통합 자체도 결국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구역들을 지정을 선정을 하고 그 부분이 완성되면서 공급을 좀 받쳐주는 시장을 맞춰야 된다는 게 아마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세우는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보면 우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이 여러 군데 선정되고 그 지역들이 전부가 다 완성되는 시점에는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공급돼야 되는 수에 비하면 그게 다 맞다라고 판단되기도 좀 어렵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공급이 그만큼 멈춰 있었던, 신 대표님 말대로 좀 멈춰 있었던 시기가 오랬기 때문에 지금 공급 물량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아타운 신속통합은 계속해서 추진될 예정일 거고 앞으로도 추가 선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서울에는 공급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개발에서 우리가 그러면 2023년도에는 많은 개발 사업들이 또 선정되고 지정될 겁니다. 네. 지금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발 사업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리고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일단 뭐 신속통합 모아타운을 했으니까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에 대한 뭐 장단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모아타운도 그렇고 뭐 이 신속통합기획도 그렇고 가장 큰 장점은 짧은 기간에 아파트가 사업이 끝나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모아타운도 그렇고 신속통합도 그렇고 완성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발표된 정황만으로는 빠르게 공급이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민간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뉴타운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2002년도, 2023년도에 지정이 됐던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이 아직도 뭐 물론 이제 완성된 데도 있고 입주가 끝난 데도 있지만 그렇죠.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렇죠. 그런 진행 중인 뉴타운 데도 사업도 있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신속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마 1차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번동 같은 경우가 그렇죠.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코롱에서 시공사 선정되고 음. 올해 아마 착공 예정으로 그래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3년 뒤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죠. 그만큼 빨라지는 속도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죠. 건동도 그렇고 이제 면목동도 아, 시범 네, 단지로 그렇죠. 했는데 면목동도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게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이 모아타운 선정에서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끝나고 이주하고 이제 지금 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은 된다는 점에서는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단점도 또 있어요. 네, 네. 네, 모아타운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질문하지 않았나요? 모아타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아타운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규모 그러니까 모아타운 이제 신속통합 개발이든 예전 뉴타운 사업들은 재개발 사업이 여러 개 모였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택지 개발이 하나 형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로 정비된다는 그래서 좀 단지 수가 좀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조금은 대단지보다는 힘을 받는 힘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될 거고 또 두 번째는 모아타운도 결국은 소규모 정비 사업 여러 개가 모여서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정비 사업 그러니까 각각의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다 동의를 했을 때 공동으로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도 그 한 군데에서 좀 삐걱거리거나 하면 사업 자체의 진행 속도가 좀 많이 더뎌지는 부분 이런 부분 두 가지가 조금 단점으로 지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그러면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지 수가 작다는 단점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 개발,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됐든 소규모로 진행이 돼서 모아서 이렇게 타운을 이루고
이루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삐걱거리면은 그렇죠. 사업이 지연된다. 이렇게 네.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게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있긴 하는데 대부분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이 지정된 데를 보면은 네. 오래된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또는 뭐 단독 주택이 됐든 그렇죠. 어찌됐든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낙후된 지역들 자체의 대부분이 이런 오래된 이제 허름한 집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지정된 조합원들 자체는 개발에 대한 의지는 강해요.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서울에 우리가 다세대 단독주택이 40%가 넘게 있는데 주거 형태 중에 그 중에 87% 그러니까 13%만 재개발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고 87%는 법적으로 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을 법적 기준을 좀 완화해서 재개발을 하는 지역이 모아타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 시점에 지금 선정된 지역들이 재개발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법적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 바꿀 수 있을 때 동네를 바꿔보자, 재개발을 해보자라는 의지는 아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니까 빠르게 한번 바꿔보자. 그렇죠, 그렇죠. 모아타운은 여러 조합, 조그만 조합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진행이 더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하고 김 대표님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워낙에 이제 이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렇죠. 그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네. 시범단지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지정, 네, 그렇죠. 구역 지정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라든가 3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로서 봤을 때는 어떠나요? 투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64개 소가 있지만 그게 뭐 전체가 다 투자 수익이 높다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입지가 뛰어난 자리 또 그리고 대규모 단지를 이루는 자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 수익 자체도 크고 그리고 아파트 완성 시점에서도 대규모 단지로 이루고 있고 우리가 모아타운 아까 말씀드린 단점이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대규모로 일어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군데 모아타운 하나 여러 소규모 정비 사업이 모인 모아타운이 한 개지만 그 모아타운도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대단지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 대규모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아마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입지가 괜찮고 그다음에 대단지로 이루어지는 모아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입지가 좋다는 얘기. 지금 모아타운 64개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 게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네. 뭐 일원동이라든가 그렇죠. 자양동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용산 원효로라든지 원효로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정말 입지가 좋아요. 네.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네. 그렇게 투자 수익성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일원동도 그렇고 자양동도 그렇고 네. 원효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금액대가 7억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추가 분담금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투자 금액 자체가 한 10억대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새 아파트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용산 아니면 자양동 아니면은 뭐 이제 강남 이런 동은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지역의 20평대나 아니면 30평대 새 아파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수익성이 크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렇죠. 수익률 자체, 수익금 자체가 뭐 작진 않겠죠. 근데 수익률 자체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투자금 대비해서 나오는 돈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원동이라든지 자양동이라든지 원효로 사가라든지 이런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들은 하나의 형성된 단지입니다. 제가 모아타운의 소규모 단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그 형태로 이룰 뿐인 거고 우리가 흔히도 말하는 최근에 뭐 화곡동 지역이라든지 금정구 시흥동 지역이라든지 은평구 지역이라든지 중랑구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아타운 신속통합 공공주도 개발이라든지 여러 개 복합적으로 다 만들어지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개포 주공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들이 재건축이 하나 단지만 이뤘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상승력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단지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목동 뭐 신시가지 단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단지만 재건축을 한다라면 그만큼 힘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14개 단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많이 탈바꿈 될 것이다.
그러면 단지 수가 여러 단지들이 개발되는 재개발이 뭉쳐있는 지역들이 저는 좀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입지적으로는 네. 이런 중심 지역에 있는 원유로라든가 자행동이라든가 이런 동은 좋다는 얘기인데 네. 수익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 그런 지역들은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은 그런 지역들을 선호했을 때 아파트 완성 이후에 주변 아파트 따라가는 시세를 따라갔을 때 그렇죠. 보면 충분히 음.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를 목적으로 수익률을 계산,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는 투자의 목적인 거와 내가 거주의 목적을 좀 분리하라는 얘기가 있죠,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입지적으로 뛰어난 자리들은 실거주 목적의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으로 투자 수익만, 투자로서만 투자로서만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이 뭐 자금 여력이 또 적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 여력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들로 접근했을 때 서울에 진입하면서 아파트라는 것을 서울에 진입할 수 있는, 서울의 장벽을 뚫고 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김 대표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 중랑구 지역이라든가 은평구 지역, 뭐 화곡동 지역이라든가 시흥동 지역. 네. 그러면 이들 쪽에 있다면은 어떤 게 투자성이 가장 좋을까요? 네 군데를 순위를 정하라고 하면 뭐 쉽게 판단이 되겠죠. 우리 부동산에서 서울 부동산에서 가장 기준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강남이죠. 그렇죠. 강남에 얼마만큼 가깝게 있느냐. 그리고 강남 접근성. 강남에 얼마만큼 빠르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9호선 라인이 강남 접근성 때문에 9호선 라인의 부동산들이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죠.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러면 우리 단순 계산해 보면 은평구, 그리고 화곡동, 그리고 금천구 시흥동, 그리고 중랑구, 뭐 상봉동이나 면목동 일대. 그러면 강남 접근성이 어디가 가장 좋은가요? 아무래도 7호선 라인. 그렇죠. 이 중랑구 제일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내면 7호선에 한 번에 강남을 접근하기 때문에 중랑구 지역이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완성 시점 이후에도 가격 상승 부분이 충분히 많을 거고, 또 그리고 중랑구 지역에는 25개 구 중에 아파트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두 단지밖에 없습니다. 면목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이고 강남 접근성이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뭐 입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수요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형성되다 보면 그만큼의 수요들도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면목역 주변 지역에 지금 정비 사업이 총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열 몇 개로 알고 있어요. 지금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17개 정도가 전체가 완성 시점에는 한 11,0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목역 주변 지역에 11,0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강남 접근성이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 파급력이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이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저는 그 중에서라도 하면 중랑구 지역이 좀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에 은평구 지역도 네. 강남 접근성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3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GTX A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연신 내 GTX A 노선을 이용한다라면 삼성역까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뭐 순위를 따진다라고 하면 은평구 지역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GTX A 노선이 지금 뭐 완성되어 있는 시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3호선 라인에 접근은 가능하지만 도심권을 지나서 시간적인 비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를 따진다라고 하면 중랑구 지역이 저는 가장 그래도 좀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은평구 지역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GTX라든가 아니면 3호선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이제 신분당선도 이제 연장선이 그렇죠. 이제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은평구 지역도 뭐 모아타운,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뭐 3080, 공공주도 재개발 정말 많아요. 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는 연신내 지역이라든가 불광동 그렇죠. 지역이라든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뭐 서대문구 뭐 홍제동 지역이라든가 음.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개발 이렇게 지정된 신속통합,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3080 지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은평구 지역도 굉장히 미래 가치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GTX라든가 아니면 신분당선 연장되면 강남 접근성도
마찬가지로 면목동하고 그 못지않게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저는 은평구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은평구 지역에서도 연신내라든가 불광동 지역 이런 지역들 자체는 굉장히 좋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홍제동 지역도 괜찮기 때문에 은평구 지역도 저는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은평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은평구 자체가 넓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 주변 지역에 그렇죠. 개발되는 지역들을 좀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음. 우리가 3호선 라인,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은평구 지역에서 보면 3호선 라인 그리고 뭐 신분당선 라인, GTX A 노선 라인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역들이 생기면서 그런 역들이 이제 형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3호선 라인만 가지고는 힘을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바로 위에 가면 우리가 은평 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고 3호선 라인입니다, 그 지역도. 근데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장에도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3호선 라인만 가지고 강남 접근성이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당장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TX A 노선이라든지 신분당선 라인 쪽 지하철 역세권 주요, 뭐 독바이역 주변이라든지 뭐 불광역이라든지 연신내역 주변지라든지 그런 지역 내 역세권 주변 지역 내 개발 사업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생각해보면 오늘 모아타운 뭐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모아타운이나 개발 사업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 목적을 할 때 개발 사업에서 좀 주의 있게 유의해야 될 사항들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뭐 개발 사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개발 사업들 중에서도 투자로서 보는 관점이 좀 많아요. 그렇죠. 이런 개발 구역들은. 그러면은 투자로서 개발 구역을 보는 거 봤을 때 가장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서 봤는데 자, 이미 지정된 데가 있고 예정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예정돼 있는 지역은 말 그대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다 예정 지역이에요. 그렇죠. 언젠가는 개발이 다 필요하고 개발이 돼야 될 지역이긴 한데 이 예정 지역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즉 내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투자로서 부동산을 투자로서 매수를 하는 건데 그렇죠. 예정 지역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왕에 투자를 한다. 투자로서 개발 지역을 본다. 그러면은 안정적인 개발이 확정된 지역들, 그렇죠. 모아타운,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이렇게 확정된 지역들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재개발 구역이 지금 서울에 많이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정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선정된 지역들을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 안전성, 네. 그다음에 대단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 그렇죠. 거기에 강남 접근성, 그렇죠. 입지까지, 입지라고 할 수 입지까지.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든가 재테크의 방향 그리고 또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유의점이라든가 앞으로의 틈새 시장 이런 부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지역이라든가 좋은 이슈 그리고 부동산의 정책을 해석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